2023년 들어서 새삼스레 자유진영과 공산진영 어디가 더 우월한지 비교하는 것만큼 무의미한 것도 없을 것입니다. 철의 장막을 구축했던 공산권 국가들이 1990년 전후로 진작 사회주의 노선을 포기했으니 말입니다. 굳이 멀리 볼 필요도 없이 남북으로 갈라진 어느 동아시아 국가를 비교해봐도 그렇습니다. GDP를 봐도, 민주주의 지수를 봐도, 국가 청렴도 순위인 부패 인식 지수를 봐도 대한민국이 북한보다 살기 좋은 나라인 것은 자명해 보입니다. 물론 대한민국에 여전히 산적한 사회 문제가 많지만 그렇다고 북한과 비교하는 것은 실례입니다. 이쯤에서 궁금증이 생깁니다. 2018년 기준 절대 빈곤율이 60%에 달하는 북한에게 골든타임은 없었을까요? 북한은 어쩌다 그 골든타임을 놓쳤을까요? 북한은 1990년대 대내외적으로 몹시 어려운 상황에 처해 있었습니다. 사회주의 국가의 맹주 소비에트 연방은 해체됐고 북한의 제1교류 대상이자 혈맹인 중국마저 시장 개방을 추진했습니다. 전 세계에서 순혈 사회주의 노선을 고수하던 국가는 이제 북한 외에는 없다 봐도 무방했습니다. 고립이 시작된 겁니다. 실제로 1990년도에 무역 규모가 47억 2천만 달러 하던 것이 91년도 이후로는 20억대로 내려앉았습니다. 반토막이 난 것이죠. 기존의 사회주의 혈맹들이 의리를 지켜주기엔 너무나도 혼란한 시기였습니다. 고립으로 인해 북한이 겪게 된 가장 큰 문제는 에너지 자원 부족 문제였습니다. 석탄은 자체 매장량이 많아 확보하기 용이했지만 거의 무연탄이라 유연탄에 비해 효율이 떨어졌고 석유는 전량 수입에 의존하는 상황이었는데 무역이 막혀버렸습니다. 에너지 자원의 부족은 운송산업이 제대로 돌아가지 않는 것을 뜻하고 국가 단위 계획경제로 돌아가는 북한에서 배급이 차질을 빚을 수밖에 없다는 말이기도 합니다. 또 큰 문제가 있습니다. 석유가 없으면 비료를 만들 수 없습니다. 즉 자체 농업 생산량이 바닥을 칠 수밖에 없는 상황에 이르는 것입니다. 엎친 데 덮친 격으로 1995년과 1996년에 잇따라 대홍수까지 일어났습니다. 이재민만 520만 명이 발생했고 251억 7천만 달러의 재산 피해를 입었습니다. 한국은행이 추정하는 1994년 북한의 GNP가 212억 달러였습니다. 1년 농사가 싸그리 날아간 겁니다. 결정적으로 곡물 비축분 150만 톤이 소실됐습니다. 당시 북한 인구가 2천만 가량이었으니 대략적으로 4대 딸을 먹을 식량이었습니다. 이 결과 훗날 고난의 행군이라고 명명하는 대참사가 발생하게 됩니다. 아사자가 속출한 것입니다. 탈북자 김주원 씨는 탈북 전 아편을 재배해서 국가에 바치는 청림리 백도라지 농장 출신으로 북한 내에선 제법 넉넉하게 살고 있었는데요. 그는 94년 가을부터 배급을 받지 못했다고 증언하고 있습니다. 굶주림으로 죽음의 문턱에 선 청림리 주민들은 우대 상품으로 받았던 텔레비전과 고급 양복지를 헐값에 팔아먹었다. 1994년 10월 말에 청림리에서 가정세대 7개가 멸족했다. 라고 증언했습니다. 우대 상품 받을 형편이 못 되는 북한 주민들은 더 처참했습니다. 북한에서 적게는 30만 명, 많게는 100만 명 단위로 죽었다는 주장까지 있을 정도입니다. 국가가 더 이상 끼니를 해결해주지 않는다는 결론에 이른 북한 주민들은 먹을 것을 찾아 장마당으로 발걸음을 향합니다. 장마당은 북한의 시장인데요. 어떤 특정 물품의 공급이 적거나 수요가 많아지면 가격이 자연스레 상승하기 마련이었다고 합니다. 마치 애덤 스미스의 보이지 않는 손이 작용하는 것처럼 말이죠. 사회주의 국가에서 자본주의에 싹이 튼 겁니다. 시장경제의 논리대로 흘러가는 곳이니 북한 지배층이 장마당을 달갑게 여길 리가 없었습니다. 김일성은 1992년 당시 사상혁명을 수행하는 데서 가장 중요한 것은 개인주의, 리기주의를 반대하여 투쟁하는 것입니다. 지금 어떤 나라들에서는 사람들이 개인 리기주의에 물젖어 돈밖에 모르는 인간으로 되어가고 있으며 교원들도 수업이 끝나면 돈벌이를 위하여 장마당에 나가 장사를 한다고 합니다. 라고 말했습니다. 즉 북한 지배층은 인민들이 돈만 느끼는 것 자체를 경계하여 장마당을 부러워하고 있던 것입니다. 그러나 1990년 이후 어차피 전국적으로 운송망이 마비된 탓에 중앙당에서 실질적으로 단속하는 것도 불가능했고 주민들 입장에서도 굶어 죽을 마당에 군홧발에 맞아 죽는 것을 두려워할 리도 없었으니 점차 장마당을 묵인하는 쪽으로 흘러갔습니다. 그럼 장마당에서 어떤 상품들이 거래되었을까요? 당연 식량이 주거래 대상이었습니다. 목숨을 건 모험가들이 국경을 넘어 식량을 밀매해 오기도 했고 식량 배급 책임자들이 없는 중에 또 식량을 빼돌려 국정 가격과 장마당 가격의 시세 차익을 내기도 했습니다. 반대로 식량을 사려는 사람들은 공장에서 생산한 생필품을 빼돌려 팔았습니다. 사회주의 국가인 북한 내 모든 생산 설비, 생산품은 모두 국가 소유이기 마련인데 그걸 빼돌린 겁니다. 동아시아 어느 국가의 공직자의 이해충돌방지법 제13조를 보면 알 수 있듯이 전 세계 어딜 가나 국유재산을 사적으로 사용하는 것은 불법이고 북한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나 굶어 죽을 판이니 모럴 해저드가 발생했고 그걸 통제할 수도 없던 겁니다. 물론 조선민주주의공화국에 충성을 다하는 공산당 관리라면 식량 밀매 또는 생산 설비의 오용을 적발해야겠으나 실제로는 그러지 않았습니다. 뇌물을 받고 눈을 감아주는 쪽을 선택한 것입니다. 국경 수비대원들도 밀수꾼들이 돈만 약간 쥐어주면 내래 남조선만 가지 마라우 라고 말하며 건너편에 데려다줬다는 증언도 있습니다. 부패가 사실상 제도화된 것입니다. 부패가 사실상의 제도라면 그럼 각자 장마당에서 능력껏 벌면 되는 것 아니냐?
무엇이 문제냐? 라고 생각하실 수 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군량미에서 빼돌린 식량, 생산 설비에서 빼돌려진 물품들은 사실 북한 주민들에게 돌아가야 할 물품입니다. 그 물품이 장마당에서 팔리는 것 자체가 북한 주민들에게는 비효율이고 손해인 것입니다. 그러나 북한 지배층의 입장에서는 오히려 이득입니다. 주민들에게 돌아갈 물자를 빼돌리거나 뇌물을 받고 일정 부분은 자신의 상전에게 상납합니다. 그 끝에는 당연히 김씨 일가가 있을 것이고요. 공식적인 루트가 아니니 국가 수입으로 집계되지도 않으며 공식적인 수입이 적어지니 국가에서 나오는 배급은 더 줄어들기만 할 수밖에 없습니다. 고통받는 건 응당 받아야 할 배급도 못 받고 장마당에서 근근히 식량만 조달하는 하바닥 주민뿐인 것입니다. 그렇게 북한은 부패의 길에 접어들었습니다. 사회주의의 몰락 그리고 천재지변은 북한이 어찌할 수 없는 부분이라고 볼 수 있겠지만 국제사회에서의 고립은 북한 스스로 어느 정도 자초한 부분이 있습니다. 바로 1983년 아웅산 사건, 1987년 칼기 폭발 사건 등의 천인공노할 테러를 저지른 것입니다. 자본주의 국가들 입장에선 이제 개방하는 어느 공산권 국가들과도 교류할 의향이 있었겠지만 그렇다고 테러 집단과는 교류할 생각이 있을 리 만무합니다. 이는 홍수 피해 복구에도 영향을 끼쳤을 것입니다. 최근 강진이 발생한 튀르키예와 시리아만 하더라도 전 세계의 모든 나라가 인도적으로 지원을 보냈습니다. 튀르키예, 시리아 입장에선 말리 타국인 대한민국 또한 역대급 규모의 구조단을 파견했고 심지어 튀르키예의 앙수 그리스, 시리아와 분쟁을 벌이던 이스라엘도 인도적 지원을 결의했습니다. 만약 북한이 테러를 저지르지만 않았더라도 자연재해 피해를 입었을 때 국제사회에서 인도적 지원을 받아낼 수 있었을 것입니다. 우리는 북한의 사례를 통해 어떤 것을 배울 수 있을까요?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입니다. 지도자가 잘못된 선택을 하거나 관리가 부패했다면 시정을 요구할 의무이자 권리가 있습니다. 독재 국가인 북한에서 주민들이 반기를 드는 것은 불가능했겠습니다만 우리는 다릅니다. 고난의 행군 와중에 금수산 기념궁전을 지은 것처럼 만약 우리 지도자들이 잘못된 판단을 내리고 있다면 우리는 시정을 요구해야 할 것입니다.